지금 트럼프 때문에 난리입니다. 진짜 난리야. 전 세계가. 관세 전쟁 지금 난리거든요. 예. 매우 심각합니다. 주가도 지금 막 어제 막 폭락하고 난리. 맞습니다. 지금 어지럽습니다. 진짜 윤석열 가니까 트럼프 오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김준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홍기원 의원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기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상호 관세 이제 내일부터 이게 시작되나요? 바로 이제 이걸 바로 발효됩니까? 바로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이 얘기부터 하는 게 맞겠죠, 오늘? 하시죠. 네. 이 각국이 이제 하루 앞 놔두고 네. 지금 이거 어찌됐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으로 지금 다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맞불을 놔버렸어요. 미국이 34%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중국이 34% 매겨? 야, 그럼 맞불 놓게. 우리도 34 보복 관세.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미국이 맞불을 놨어? 야, 그러면 우리는 50 추가로. 지금 완전히 이 완전 무슨 강원랜드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 우리가 지금 트럼프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트럼프 밑에서 원래대로 하던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일관적으로 하는데 예. 그것과 상관없이 트럼프는 딴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숫자도 틀리고 그러잖아요. 사실 한미는 FDA 때문에 실제적 관세는 제로입니다. 거의. 네. 그렇잖아요. 이거 하면 안 근데 되지. 왜 FTA인데. 25%냐? 네. 한국은 25%예요. 60개국을 하는 건 뭐냐면 그거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네, 모르시는 분들 미국이 계시니까. 봐준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자기들한테 50%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깎아줘서 25%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숫자는 미국한테 다 2배 정도를 하고 있는 걸 미국이 반으로 잘라준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미국 상호 관세율을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매겼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 베트남 46%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우리 24% 갔다, 25% 갔다, 26% 저기 갔다. 웃겨 뭐냐면 앞에 굵은 숫자가 있고 괄호가 또 있잖아. 예.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25냐 26이냐? 그럴 수밖에.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걸 비관세 장벽을 수치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관세는 우리 거의 0%인데 한국이 예를 들어서 소고기 팔 때 30개월 미만 이런 걸 다 숫자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끼치는 피해는 한국이 50% 관세를 미국에 때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주관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50% 관세를 때리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본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계산법을.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런 아까 같은 비관세 장벽. 실제 관세는 없습니다. FTA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자기한테 50% 때리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대한 상호 관세로 지금 25% 때리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준다는 거잖아요. 봐준다는 건데 그 50% 자체가 자기 계산법도 안 밝히고 자기들이 밝힌 게 비관세 장벽이에요. 그 계산법을 밝혔습니다. 밝혔어요. 뭐예요? 네. 그런데 좀 터무니없이 단순한데 예를 들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00을 수입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50이다. 그러면 50%의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실제로 계산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친절해서 2분의 1, 25%만 관세를 부과한다.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근데 그건 무역 수지잖아요. 그건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그 실제로 USTR에서 이걸 계산했는데 수입액 대비 무역 적자액이 얼마인지 그 숫자 나온 거에 2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한 게 25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게 24고 중국은 34고 베트남은 무역 적자액이 이제 수입액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46%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보면 진짜 엿장수만대로네. 중국은 사실상 많이 안 때린 거잖아요. 생각보다 34%를 뭐냐면 자기 일기 때 25%를 때렸고 그다음에 최근에 10%를 떼서 사실 35%였거든요. 근데 원래 때려야 되는 건 70%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5%대인데 중국인들이 반항해? 그럼 70% 때리겠다는 겁니다. 원래대로 반으로 안 잘라지고 하겠다는 뜻이. 어쨌든 저 상호 관세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 대비 저 무역 적자 규모가 큰 순서대로 쭉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8번째쯤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무역 수지를 관세로 환원시켰다. 좀 간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비관세 장벽 때문에 그만큼의 무역 적자가 손해를 봤다. 우리가 보고 있다. 그래서 상호 관세를 그만큼 때리는데 트럼프가 친절하고 또 반대하기 때문에 2분의 1로 해서 반값으로 해준다 뜻이. 와 이게 진짜 사고 체계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고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대할 때는 이 정부를 대할 때는 기존에 생각 갖고 있던 관념이나 상식이나 합리성이 완전히 배제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뭐 우리가 와 이상하네 말도 안 되네 막 이렇게만 해갖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건 현실이기 때문이죠. 내일부터는 실제 이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진짜 이게 블러핑입니까? 아니면 진짜 내일까지 이거 유지한답니까?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사실상 우리 지금 미국 전역에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헌법재판관 빌려달라. 그다음에 한국처럼 우리도 시위로 바꿔보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시위가 주말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관세를 올려버리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기들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처음에 때렸던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뺐어요. 반항해서? 아니 반항해서기다 보다 그 반항을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때리면 미국에 바로 물가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러니까 여지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그 트럼프가 왜 이렇게 상호 관세 또는 기본 관세를 크게 때리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요즘 이제 최근 유행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미란 보고서라고. 지금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현재 백악관의 미국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이제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은 원래 이 무역 이론에 따르면 무역 적자가 계속 나면은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수출을 더 할 수 있게 돼서 균형이 맞아지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게 가장 기본 이론인데 미국의 경우는 달러가 기축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역 적자가 많이 나도 그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안 떨어져서 미국은 계속해서 대규모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호 관세 같은 무역 압력 또는 군사적 압력을 통해서 그 무역 적자분을 해소해야 된다. 그런 기반 하에 이 이론이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워낙 국가 부채가 많으니까 1년에 1조 2천억 달러씩 국가 부채 이자를 갚고 있거든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나중에 최종적인 방법은 미국의 국채를 이자를 주지 않는 장기 국채나 또 영구채로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요구까지 할 거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아지면 그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팬데믹 때 미국은 돈을 다 풀었거든요. 엄청 풀었죠. 엄청 풀었는데 관세로 버는 돈하고 플러스 정부를 30% 줄인 돈하고 그다음에 500만 불씩 파는 그 미국 영주권 카드를 다 합쳐서 그런 식으로 또 현금 살포하겠다는 계획까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트럼프가 이 상호 관세 부과하는 목적이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관세를 통해서 국가 세수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국내 법인세 깎아준 거를 보충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역 적자 규모를 줄이는 거.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해외 기업들이 투자해서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거. 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3개 다 달성하기가 아주 힘들다. 현실적으로는 원래 세금 확보는 10년간 관세를 통해서 6조 달러를 버는 게 목표인데 지금 지난 4월 2일 날 이 상호관세 발표하면서 이틀 동안 미국 내에서 주가 떨어진 게 6조 5천억 달러입니다. 아이고.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9천억 9천조. 우리 1년 예산에 10년이 넘는 그런 금액이 벌써 주가 증발해버렸어요. 9천조가 9천조 증발했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관세를 통해서 10년간 거두려고 했던 목표액이 6조 달러였는데 이틀 동안 사라진 주가
저 주식 금액이 6조 5천억 달러니까 이거를 계속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억만장자인데 상호관세는 경제적인 핵폭탄이다. 미국을 망하게 한다. 그런 얘기했고요. 또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 상호관세는 역사상 가장 큰 자해다. 자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럼 일단은 그 상호관세라는 단어를 바꿔야겠네. 근데 그 말이 미국 혼자만 망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전 세계가 실패해도 다 같이 망하는. 자, 이게 보면 자꾸 이게 우리가 미국 중심의 사고로만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어디 가나 파란불이면은 가는 거고 빨간불이면 멈추는 거는 전 세계 보편적인 규약이자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예외가 있죠. 응급차나 소방차가 있으면 그건 통과해 줄게. 이렇게 약속이라는 게 있는 건데 무역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각 국가별로 전부 다 관세를 상이하게 때리고 협상의 여지를 뭐 남겨놓는다 만다 이렇게 되면은 이 규칙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파란불일 때 경상남도 차는 가고 수도권 차는 대기하고 이 복잡한 걸 교통 통제한다고 생각해봐. 이 약속 자체, 이 규범 체계가 무너지게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 9천원조가 날라갔다 그랬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라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전부 다 그 각 국가별로 길들이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미국 스스로도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대혼란이 되는 겁니다.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관세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대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자기 혼자 망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지. 이게. 아니 근데 지금 그 미국 내 여론 매우 안 좋다고 매우 안 좋습니다.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리 제 아무리 트럼프라도 이거 손해하지 않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트럼프는 아까 같이 지금 9천조 없어졌다는 것도 좀 참으라는 거거든요. 참으래요? 왜냐하면 다시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내년 11월까지 당신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왜냐하면 공화당 의원들은 중간 선거에서 사실상 미국 역사상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게 5번밖에 안 되고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폭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자기 3선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중간 선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얘기하니까 개엄이고만 개엄. 아주 더러운 것만 배워가지고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 한국을 배워야 된다고 오히려 얘기하는 정도인 겁니다. 아니 근데 3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벤스를 내세워서 메드베데프한테 푸틴이 했던 것처럼 JD 벤스가 섭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이 영향이 전 세계를 흔들어 버리니까 문제죠. 이게 그렇죠. 미국에서 실패한 건 좋은데 혼자 죽어야 되는데 이게 민주주의 원칙도 깨지고 자유무역도 원칙도 깨지고 이런 겁니다. 아니 이거 FTA 이거는 뭐 우리가 아무 말도 못 해요? 아니 FTA는 우리가 명분으로 얘기할 수는 있죠. 일본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왜 FTA 체결 국가를 이렇게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 상호관세 부과할 때 그 근거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국내 그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실명제 시행할 때 했던 미국도 그런 법인데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이라고 이 법에 근거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한미 간에 FTA가 체결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인데 그걸 위반해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데 제기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기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도 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힘의 차이가 있고 지금 트럼프가 각 나라한테 이렇게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예를 들면 모든 나라들이 다 예를 들면 WTO 규정도 위반한 거니까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 빼고는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EU도 좀 세게 나갈 것 같던데 EU 협상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더 강합니다. 뭐 당장은 협상하는데 어쨌든 안 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도 그 지금 50여 개 국가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잘 풀리면은 상호관세를 없애거나 또는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동향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가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기축통하고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한 2, 3년을 흔들어대도 복구할 능력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나 이제 재벌들은
어떤 의미에서 거기 가가지고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대가 여기서 말하는 고용 창출이라든지 중소기업 다 연결돼 있는 거 미국에 가버리면 우린 다 없어지거든요. 한국 기업이 아닌 그러니까 거죠. 한국에는 고용 없어지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쪼그라든다고요. 현대는 살아남고. 그럼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 제일 많이 취약한 것이 또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른 나라와 연대를 하지 않으면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1대1로 붙어가지고 현대차가 국내에서 생산하고 어디 저 동남아나 이렇게 멕시코 가서 생산을 하는데 미국에 또 투자를 하면 국내 생산하고 생산 겹치면 과잉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가격 조절이 안 된다든가 과잉 생산된 구조 조정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현대만 그럽니까? 저기 SK 삼성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 시간은 제 생각으로는 절대 트럼프 편이 아닙니다. 아 그럴까요? 지금 이 상호관세 부과하면은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서민이나 좀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그 피해를 크게 보거든요. 네. 근데 작년 그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민주당 해리스가 트럼프한테 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네. 미국 경제가 성장은 했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트럼프가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랬는데 이 상호관세가 물가 상승에 굉장히 큰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서민들이 지금 사재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몇 개월 더 가면은 정말로 그 미국 공화당의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먼저 하지 말자고 중단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댓글에서는 뭐 트성열 얘기까지 나와요. 네, 트성열. 비슷하니까. 네, 그 관세 관련해서 뭐 영상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Perhaps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as a result of these colossal trade barriers. 81% of the cars in South Korea are made in South Korea. 94% of the cars in Japan are made in Japan. 근데 저 수치는 맞겠죠? 저 수치 틀린 것 같은데요. 수치는 맞겠지. 저 정도로 아니 지금 뭐 벌써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수치도 틀릴 것 같아. 수치 마음대로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르니까. 근데 아까 제가 미란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그 요지는 달러가 강세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출을 못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몰락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 원래 일본이 전 세계 제조 공장 노릇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한국이 그 역할을 하다가 이제 중국이 하고 있고 지금은 또 베트남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이 나라들은 기축통화 달러 뭐 이런 거랑 관계 없는데 제조업 강국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 낮은 임금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조업 강국이 된 거고 미국은 워낙 소득이 높아졌고 또 사람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이 약해진 거고 그래서 무역 적자가 생긴 원인이 더 큰 거지. 이 달러 기축통화 원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원래 이 상호관세의 최종 목적은 미국 내 제조 공장을 다시 많이 유치해가지고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 그런 건데 그거는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희망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패할 텐데 미국에서 지금까지 보호무역주의나 관세로 성공한 적이 없고요. 분명히 실패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 취약하단 말이에요.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견딜 수 있을 거냐 문제이고 이게 만약에 민주정부로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저쪽에 극우들이 조금만 경제 문제 생길 때 이게 윤석열 탓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첫날부터 그 민주정부를 흔들어댈 거리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사실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우리 탓이 아니라 미국 탓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국익을 먼저 생각해서 지탱할 수 있는 힘 그다음에 다른 국가와 연대하고 사실 한중일만 합쳐져도요. EU가 아니라 한중일만 합쳐져도 전 세계 제조업의 최고봉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한중일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이런 것들을 과연 다음 정부에는 엄청난 과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어렵겠네. 근데 그거 안 해서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정부가 흔들린다니까요. 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결기가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사실 내란 세력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급선무지만 그렇죠. 경제 살리는 거는 더 급선무잖아요. 네. 지금. 근데 참 이게 어렵네. 네. 아니 그런데 이 관세 문제하고 똑같은 게 지정학과 안보 문제에서도 지금 또 터졌어요? 저기 그 신정부의 어마어마한 충격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뭔데요?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상하게 이게 많이 쟁점화가 안 되는데 안보 이슈가 또 있어. 그 저기 주한미군 그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사드 미사일을 빼대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빼간다고요? 빼가고 있다고 중동으로. 우리 바레인으로. 거를 빼서 중동으로 갖고 가요? 바레인으로 가져갔어요. 그건 그러니까 3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미국 거를 여기 배치돼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는 미국 거를 지금 중동으로. 8개 포대 중에서 1개 포대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사드 포대 실탄, 그 요격 미사일. 이거를 저 수송기 20대가 와가지고 싣고 가가지고 바레인으로 빼버렸습니다. 우리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원래 패트리어트하고 사드가 조합을 이뤄가지고 방공망을 형성한 건 전 세계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군이 이런 어떤 그 중첩적인 그 방공망을 형성해놨어. 예, 저층에선 패트리어트, 고층에선 사드. 이러면서 이걸 하나의 정보 시스템으로 통합한 거예요. 네. 지휘 통제가 한계란 말입니다. 네. 이 무기 체계가 다른데 이런 게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거든. 네. 이걸 엄청나게 자랑하고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향상되고 이게 그동안의 그 저 한미 동맹의 상징처럼 됐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됐느냐? 빼가기 시작해가지고 중동이 급하다고 글로 가져갔어요. 최근에 예멘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게 저기 뭐 벌써 방공망에 공백이 생긴 데다가 이제 주한미군 성격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저기 중국에 대한 억제력으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기 뭐냐 주한미군 규모, 체제, 구조를 다 바꿔버리겠다는. 주한미군 원래 이제 대북을 위해서 주둔한 건데 이거 성격 규정 자체를 대중국으로 바꿨다고. 대만에 대한 지원군 같은 걸로. 대만에 대한 지원군으로. 지금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걸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왜 껴들어가죠? 제가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작년부터 내려고 했던 게 뭐냐면 대만 유사시의 불개입 결의안을 제가 이미 제출해 있어요. 근데 이제 의원들 생각, 특히 민주당 의원들 그 당시에 생각은 뭐냐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 근데 저는 이미 부스럼이 났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빼가고 실제로 대만 유사시 한국하고 일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담론이 미국 정가에는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고, 이게 최근에 다시 4월 28일에 브루킹스 유명한 미국의 이제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는 대만의 방위를 한국이, 이거는 뭐냐면 주한미군의 성격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 한국이 동북의 분쟁에, 대만의 분쟁에 우리가 끼어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미국으로 봐서는 그게 제일 효과적인 거죠.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이 결의안을 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친중 정부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에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게 뭐 전적인 방어책은 안 되겠지만 유사시에 대만 유사시에 우리의 그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넘어가서 그거 만약에 추진하면 어떻게 할까요? 봐라, 친중 정부니까 미국에 반대하기 위해서 결의안 낸다고 할 거라고. 제가 그걸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작년 말에 통과시키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경제하고 똑같아요. 우리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런 미국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대만 유사시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의 방위가 약해지잖아요. 북한한테 우리가 대북 억지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수준으로 얘기하고 그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한마디로 중국과 대만이 무력 충돌하는데 거기에 미군이 참전하고 근데 여기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전쟁에 끼어 들어가는 그런 아니 우선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도 이런 변화를 예상하고 중국에서 압력이 미리 들어올 거예요. 미국의 전략에 협력하지 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한미 동맹을 용인한 거는 북한으로부터 방해한다 그래서 용인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중국 우리들을 견제하는 동맹으로 바뀐다는 얘기 아니냐.
이러면은 중국이 또 발끈하면서 네. 양쪽에서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 예를 들어서 중국의 압력이 뭐 사전적으로 먼저 들어왔어.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양쪽에서의 압력이라는 거를 이게 지정하기 부활하는 건데 저는 정말 결기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강대국 정치에 옛날 약소국일 때 같이 휘말리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 전략은 우리가 결정하고 이 한반도 주변 정세라는 게 강대국 정치의 논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변 정세를 그래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내겠다는 좀 결기 있는 정보가 나와줘야지. 이러면은 또 핵무장론 고개 드는 거 아니야 또? 아니 핵무장론 같은 건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보는데. 아니 그렇죠. 이렇게 억제력을 갖고 뭔가 자꾸 안보 정책으로 생존 전략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억제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외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보완적인 수단이 있어야지. 너무 어렵다. 억제력만 갖고는 생존할 수가 없다 이게. 어려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려면은 나는 결기 있고 강인한 생존 의지가 있는 어떤 그 대한민국의 새로운 품격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번 정부가 이 선거 기간에 준비해야 되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댓글에도 봐봐. 이거는 핵무장밖엔 답 없다고 나오잖아. 봐봐 나오잖아 바로. 우리 홍기원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전쟁이 붙으면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그냥 빨려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전쟁이 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오히려 트럼프는 1기 때보다 대만 문제를 끌어들어올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조용해요. 오히려 트럼프는 이 부분에서는 다행이고요. 돌아가신 키신저도 얘기했고 저도 생각해 하는 게 향후에 대만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중국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미국이 자꾸 이거를 반중 강경파들이 이걸 조장하느냐 하면 일부러 조장하는 겁니다. 2027년에 시진핑이 사연임을 하기 위해서 대만을 통일시키라는 만들어진 담론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저는 전쟁이 안 날 거라고 봐요. 근데 전쟁 날 거라는 걸 가지고 한국을 대중용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결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예상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가 저항해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핵이 아니라 외교력을 가지고 자주권을 주장을 해야 그래야지 이걸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확고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만약 거기서 흔들리면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또 달라질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국 대만 문제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미국 편에 서서 중국과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중국은 또 북한을 더 끌어들이고 또는 북한을 또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우리하고 관계를 더 냉전 시대네. 예, 그렇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아니 요 윤석열 시대 제가 대만이나 중국을 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강연도 한다고 교포들도 만나고. 그럼 전부 질문이 남북한 언제 전쟁이 일어나냐 이건데 한국에만 오면 전부 질문이 대만 해협 언제 전쟁이 일어나냐 이거라고. 그러니까 다 같이 연루될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거꾸로 우리가 대만 해협에 연루되냐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지만은 그쪽에서 남북한의 전쟁 났을 때 자기들이 연루될까봐 그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걱정이나 잘하자. 그 말씀이 제일 맞는 말씀이죠. 이게 더 위기를 고조시킨다 이거예요. 너무 맞는 말씀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 새 정부는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 우선 분수령에 쓴 겁니다. 이렇게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에 다시 들어가 진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중심이 좀 단단하고 그러면서 결기가 있고 무엇보다도 생존 의지가 강한 이런 어떤 좀 자주적인 정부가 돼야만 이걸 돌파해 나가지.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거 어떻게 생존합니까? 이걸. 일단은 뭐 저는 불출마 선언합니다. 이거는 못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를 봐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엄청나게 무기하고 물자 지원해서 지금 3년째 전쟁을 끌고 왔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는 거의 뭐 전쟁을 유발한 좀 그런 가해자 취급하고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 맺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힘없는 약소국의 서름을 그렇죠. 그대로 느끼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런 걸 정말 짧게 한마디로만 짧게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수나 진보는 대체로 친밀을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약간의 차이지 그런 프레임이었고 정치 공세였는데 이제는 미국만을 의지하는 걸로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시대가 있는 됐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자주성이나 자율성이 많이 높아져야 된다. 네. 그런데 그것이 국내 정치 공세의 날을 견딜 수 있느냐, 미국의 강경파를 견딜 수 있는 정부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민간국가 얘기도 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슈가 이게 무역, 경제, 안보 이슈가 너무 크네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출마 선언하시겠습니까? 저요? 예, 이거 쉽지 아니 않을 것 같은데. 거꾸로 이걸 헤쳐나가려면 제가 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뭔가 진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출마 선언으로 정리할까요? 아니 그건 좀 기다려.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과 여기서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 뭐 마음이 다급한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왜? 결의안 아직 제출 안 됐다고. 결의안이 아직 제출 안 됐답니다. 준비한 사인을 받아 그걸 정정해 달라고. 제가 준비를 해놓고 사람들한테 했는데 정식으로 제출 안 한 걸 뭐 그렇게 착각하면 어떡해. 네, 결의안 아직 제출 안 됐다고 우리 보좌관님이 제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거 왜 가짜 뉴스하면 나 어떡하냐고 지금 앞에서. 아니 잘 지적해 주셨어. 잘 지적합니다. 근데 이방 보좌관들이 참 유능해. 저도 많이 느껴. 네, 그때 문서 작성 잘한다고 칭찬했죠. 네. 의원이 얼굴이 좋은 게 그냥 그런 게 아니야. 네, 근데 의원님이 이렇게 나와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니까 이게 문제죠. 그런데 바로 잡잖아. 보좌관 속타고요. 필터가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